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의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돈균 문학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 사이에 아주 봄꽃이 그냥 개화를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봄꽃도 좀 보고. 네. 예.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요즘은 제가 그 조그만 채널을 운영하는데 네. 거기에서 그 지금 아나운서님이나 저나 70년대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는 그 세대에 대한 얘기하면은 그 386 세대 얘기가 그렇게 많았고, 예, 그러면서 또 지금도 아직도 그 세대 얘기밖에 없어요. 예. 요즘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좀 중심 세대가 되는 게 80년대생, 70년대생이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 세대에 대한 좀 탐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그 시리즈를 좀 이렇게 연재하듯이 몇 번에 걸쳐가지고 그 특히 이 70년대생과 80년대생이 겪었었던 그 90년대. 그게 바로 이제 그들이 겪었던 20대와 10대 후반인데 그 시대의 어떤 문화와 시대적인 얘기들을 계속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뭘로 그 시대를 들여다보나요? 그 시대에 통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건이라기보다는 사건이죠. 사건이지만 그 이전의 세대와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을 이제 제가 하나의 평론가로서 볼 때는 그 대중문화에 대한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90년대 폭발했었던 대중문화 중에서 그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영화에 대한 그게 도대체 뭐였는지 엄청났죠. 네, 그다음에 대중음악의 어떤 그런 시대. 서태지와 아이들. 네, 그것으로 얘기되는. 김건모, 신승훈, 서태지 아이들, 그다음에 노이즈, 뭐 H.O.T 이렇게 가겠네요.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라이브를 또 했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농구의 열풍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네, 그래서 농구 대잔치하고 슬램덩크 얘기를 좀 했어요. 특히 그 농구 대잔치 같은 경우는 이 열광이 그 당시엔 단순히 어떤 스포츠 열광이라고 생각했지만 농구 대잔치라고 하는 게 이 실업팀하고 대학팀이 같이 붙었죠. 리그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신진 세대가 이 기업 팀을 성인 팀을 압도한다라고 하는 거기서 벌어지는 그 열광. 맞아요. 예, 그 어떤 세대적 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광 같은 게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시리즈를 운영하는 게 지금 우리가 2026년을 살고 있는데 그때 느꼈었던 것 같은 어떤 큰 어떤 세대의 교체라든가 시대의 어떤 전환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세대라. 뭐 그걸 알지 우리가. 생각나네요.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을 소개해 주셨고 오늘은 사유를 이끌 시를 몇 편 준비해 오신다고 하셨는데, 자, 어떤 시를 먼저 해볼까요? 예,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사실 시라고 하는 건 읽어보기 시작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많이는 들어봤던 그런 시 중에서 그 20세기에 가장 아주 유명한 위대한 시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T.S. 엘리엇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의 극히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 이게 좀 긴가요, 이 시가? 예, 시 하나가 시집 한 권이에요, 그냥. 거의 소설이군요. 예, 그래서 이분이 쓰시는 것들 보면 개인적인 건 감정을 단순히 읊는 게 아니고 이 황무지와 같은 이런 시만 하더라도 이제 유럽에서 내려왔던 수많은 전설, 그죠? 그다음에 신화, 그다음에 이 안에 뭐 산스크리트어, 이 사람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뭐 아주 그런 언어에 통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언어들이 이 시 한 권의 시 안에 한 편의 시 안에 다 이렇게 섞여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방대하면 약간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거의 서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황무지를 좀 시작해 보시죠. 황무지, 우리가 이 황무지라는 이름은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이 구절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요건 다 알 겁니다. 요 한번 제가 짧게 시를 가져왔는데 한번 좀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제가요? 읽어주시죠. 네. 제가요? 멋지잖아요. 제가 더 딱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이 뒤섞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주었다. 예, 역시 좀 다르시네요. 이거라도 잘해야죠. 네.
4월이 되면 정말 꼭 떠오르는 시고 4월을 얘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그 구절이긴 합니다. 네. 일단 그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어떤 시인입니까? 예, 이분이 1888년생이니까 굉장히 사실 지금 보면은 오래된 이제 작가세요. 네. 194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19세기부터 해가지고 20세기 중반까지 걸쳐서 사셨던 분인데, 20세기의 그 서양의 시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현대 시의 어떤 새로운 형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작가라고 이제 불려지기도 해요. 네. 근데 이분의 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시의 특징이 개인의 어떤 감정, 정서를 단순히 읊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어떤 공동체, 큰 오래된 문명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공유한 역사의 기억이라든가 신화 같은 것들을 여기 뒤섞어 가지고 굉장히 좀 드라마적인 형태로 드라마틱하게 어떤 그 에피소드도 있고 신화 같은 이야기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를 쓰신 분이에요. 그런 시를 뭐라고 부르나요? 좀 특이한 형식이지 않나요? 예, 특이한 형식이죠. 네. 그렇지만 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냥 이런 거를 하나의 새로운 형태 현대시라고 얘기하면 현대시에 예. 다 들어가는군요. 예, 현대시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네. 특히 뭐 개인적인 서정을 이렇게 읊는 우리가 교과서로 얘기하면 서정시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네. 극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서사시의 어떤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분이 얘기할 때 이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4월에 뭔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이 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4월이잖아요. 그 지금 딱 4월이죠. 가져왔습니다. 4월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 4월은 사실 꽃이 피고 좋은 계절인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잔인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그 리얼한 이제 부분이 있는 건데 아까 그 읽으셨던 그 부분이 가장 유명한 부분이잖아요. 네. 예. 왜 잔인하냐 하면은 그 겨울에서 봄으로 깨어나는 그래서 봄비가 내려가지고 이 식물들이 딱 깨어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깨어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사실은 잔인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나는 게 잔인한 거다. 왜냐하면 겨울잠 잘 때는 따뜻하고 안 온다고 특별하게 할 일이 없거든요. 겨울은 오히려 따뜻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군요. 예. 네. 그래서 겨울이 그래서 오히려 따뜻했고, 네. 근데 그 따뜻한 이유가 망각의 눈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냥 편안하다는 거야 이게. 네. 근데 이제 봄비가 탁 내려가지고 깨어난다는 거지. 근데 그 깨어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거 하나 이제 메타포 비유니까 네. 그 깨어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깨어나는 거냐 하면은 기억과 욕망이 깨어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가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의지가 깨어나는 거고 네. 의지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잊혀졌던 망각됐던 것들이 이제 깨어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망각하냐고 하면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끔찍한 기억도 있고 트라우마적인 기억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 힘든 기억들을 딛고 일어서야지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대부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무섭죠. 그다음에 어떤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어떤 눈으로 리얼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것들도 일종의 깨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기억과 욕망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 잔인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항상 무서운 일이고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한 레벨이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기로라고도 생각하는데 네. 이분은 현실을 직시하는 게 4월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4월을 거기다 은유처럼 쓰는 건가요? 은혈처럼 이제 쓰는 거죠. 근데 4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만물이 이게 생장을 하는데 네. 그 이전에 봄이 있기 전에는 늘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에서 봄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좀 생동하는 의지가 발동을 해야 되는데 의지가 발동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삶을 좀 직시하는 그런 힘이 생길 때 이런 이제 의지도 이제 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대에 또 유명한 시인 중에 발레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랑스 시인이 있었는데 네네. 이분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예. 기억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이 생각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또 어떤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힘이 생길 때 올바른 의지도 생기고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성장에 대한 시인데 그 계절하고 굉장히 잘 맞으니까
그러나 그건 사실 좀 잔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기도 하면서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그렇죠. 해야만 하는 생각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우리 알깨기에 대한 얘기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이제 병아리가 어디에 되려면. 비유하냐의 차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런 시입니다. 이게 그동안 많이 인용됐었던 이 시의 얘기가. 물론 이 시의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은 훨씬 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비유 그리고 특히 신화 같은 것들을 여기다 가지고 막 쓰기 때문에 그리고 예, 유럽의 굉장히 그 위대한 시인이었다라고 하는 무슨 뭐 그 셰익스피어라든가 그다음에 보들레르라든가 이런 대단한 시인들이 썼던 어떤 식구 같은 것들이 여기 다 이렇게 짬뽕되어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가 좀 어려워 비이적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도 유명하게 이렇게 된 거가 이 엘리엇이야말로 그 독자가 이 시집 자체를 봐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즈라 파운드라고 하는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비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이 비평가의 해석을 통해서 이 황무지라는 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네. 비평가와 이제 작가 사이에 좀 그 창조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가이고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서로 돕는 관계네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이 T.S. 엘리엇의 황무지에 대해서 좀 안다, 네. 읽은 척하고 싶다 이러려면 네. 그 내용은 이거야라고 말할 수 있게 네. 뭐라고 할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부분이니까 네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뭔지 알아? 깨어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요거 얘기하면 여기 너무 유명한 구절이어서 야야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럴 것 같거든요. 네. 기억과 욕망이라는 말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욕망. 되죠. 예. 네. 예. 기억과 욕망이 예. 뒤섞이는 게 4월이야. 예, 예. 요 정도. 그리고 깨어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네. 기억하는 것이다. 근데 기억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개인의 기억도 있지만 기억 중에는 인류의 기억, 공동체의 기억, 문명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사실은 포기하고 살지만 이런 시인들이 왜 여기 이렇게 어려운 신화 같은 얘기를 접목시키냐 하면은 신화라고 하는 거는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어떤 기억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기억 중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초의 이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든가 이런 삶이 자유로운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간은 최초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을 살아보니까 그런 행복과 이상이라고 하는 게 현실의 여러 가지 억압이라든가 삶의 조건이 힘들기 때문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인류가 그걸 포기를 해. 포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조차도 망각을 해버려. 예. 그래서 이 기억의 가장 중요한 기억은 뭐냐면 그런 어떤 신화적인 기억.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인류가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이루어지기 어렵구나 생각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망각해버린 그 기억을 회복하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사실 시인이에요.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으니까 포기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나 문학은 그 기억을 보통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네. 시를 쓰는 시인이라든가 소설가라든가 이 작가들은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최초 이런 형태의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환기시키면서 현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미래를 계속 좀 견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시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시도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제 시 중에 심각하지 않은 게 있었나요? 제가 네. 요거는 좀 맥락은 좀 사실 비슷한 건데 좀 다른 방식을 좀 표현해 본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보면 가지고 있었던 꿈이나 기억 같은 거를 망각하게 됐을 때 어떤 형태로 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시야. 망각했을 때 어떻게 사는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장욱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쓴 생년월일이라는 시집이거든요. 이거 창비에서 나온 시집인데 이 시집 뒤에 보면 이제 제가 자세한 해설을 제가 여기다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작가가 편애하는 작가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사람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자기 취향이니까. 그럼요. 이장욱이라는 작가를 제가 굉장히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고 너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분의 시집 생년월이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생년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읽어볼까요? 다 읽을 건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이 나를 사육한다. 두 발이 나를 길들인다. 나는 정확하게 보폭을 유지한다. 건너편에 건너편을 향하여. 붉은 등이 켜지면 외로운 자들만이 읽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되기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여행이란
횡단보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나의 왼발이 그의 오른발에 섞여들고 그녀의 표정에 그의 시선이 뒤섞이는 지금을 세계의 끝이라고 부르자. 신발의 종류와 헤어스타일 그리고 교우관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세계. 나는 이윽고 남녀노소가 되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녀노소가 되었다. 예. 나는 이윽고 남녀노소가 되었다. 예.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되게 어떻게 들으면 되게 겸손한 문장인데. 네. 나는 특별한 시인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이윽고 남녀노소가 되었다. 나는 네. 일반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됐다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남녀노소가 된 게 문제다. 네. 왜?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이 세계의 끝이라는 시 제목이거든요. 세계의 끝이에요. 예, 제목이 세계의 끝. 예. 생년월일이라는 시집에 나온 세계의 끝이라는 시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세계의 끝이라는 게 여기 중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세계의 끝 하면 보통 그냥 이 말을 들으시면 네.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이제 아나운서님은? 세계의 끝. 뭐 중세 시대 같이 무슨 뭐 땅의 끝에서 땅이 더 이상 없는데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고 내가 거기서 떨어지는 뭐 이런 게 먼저 상상이 되긴 합니다. 예, 공간적으로 그런 게 생각나시고 네. 어떤 분들은 공간적으로는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세계의 끝이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일종의 종말이 임박한 세상이야. 묵시론적 세상.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시집 전체에서 보게 되면 이 세계의 끝이 네. 그런 묵시론적인 종말론적인 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예. 근데 우리가 그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좀 묵시록적으로 세상을 생각을 하면은 그 매드맥스 뭐 이런 영화 같은 것처럼 뭔가 뭐 핵전쟁 이후의 세계라든가 뭔가 그 좀비가 등장한 그런 세계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보면은 굉장히 평화롭거든요. 왜 평화롭냐 하면은 이 시가 지금 보여주는 풍경은 그냥 우리가 이 방송국 바깥에 나가면은 요 찾길 앞에서 볼 수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 풍경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시인은 세계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걸 세계의 끝이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보폭을 유지하고서 동일한 방식의 보폭을 유지하면서 길을 건너요. 사람들이. 두 손이 나를 사육하고 두 발이 나를 길들여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걷던 방식으로 걷고 걷던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걷는 방식대로 나 똑같이 걸어. 그리고 횡단보도를 여기서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상적으로 보면 평온해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평균적 인간이 되었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내일의 나도 오늘의 나처럼 똑같이 사는 것처럼 예측이 되는 그런 세계야. 그게 최악인 거네요. 예, 그래서 세계의 끝이야. 왜냐하면 더 이상 새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세계. 이게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계라는 거야. 안전해. 절대 횡단보도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아. 네. 이걸 세계의 끝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대목에 보면 신발의 종류와 헤어스타일 모두 똑같은 신발의 종류와 똑같은 유행의 헤어스타일을 해. 네. 예. 그렇게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교우 관계를 딱 만들면서 이 세계가 나의 세계라고 딱 얘기하는 그렇게 완성되는 세계. 이 세계가 결국은 나도 시인인 줄 알았는데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니까 똑같은 표정을 하고 똑같이 건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남녀노소가 되었구나.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저기 그 우리 수능 같은 거 뭐 저기 그 입시 같은 거 할 때 보면 평범한 인간을 얘기할 때 감나물려 장사미사. 장사미사. 예, 감나물려 장사미사라는 게 네. 평범한 인간이 된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씨, 김씨, 곽씨 이렇게 된 거야. 개성이 없고 인간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세계, 세계의 끝이다. 이걸 와 무섭네요. 무섭네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에 뭐 튀지 말라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대충 중간 정도만 네. 가야 안전해 이런 네, 말도 그런 많이 거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종말이다. 예, 세계의 종말이다. 어떤 새로운 사건도 우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 완전히 예측되는 세계를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게 19세기에 나온 시인데 그 시대가 이제 전통적인 귀족 사회, 계급 사회, 이제 그런 귀족 사회가 사라지고서 소위 평등한 사회가 도래하던 시기이거든요. 유럽의 계몽주의가 딱 퍼지면서.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평등한 사회가 오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사회가 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시대의 인간을 최후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니체가 그때 거기서 최후의 인간, 한국말로는 그 책을 번역할 때 종말인이라고 그걸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종말인. 예.
이 비슷한 거예요. 거의 같네요. 네, 그래서 그 니체가 얘기했던 최후의 인간과 종말 인간이 종말인이 이 이장욱 시에서는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녀노소야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녀노소가 감남을려이고 네. 장삼이사이고 네. 이런 거네요. 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T.S. 엘리엇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기억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어떤 우리가 살아 있었던 그런 어떤 욕망도 있었고 좋은 의미 욕망인 거지. 좋은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 뭔가 훌륭한 인간이 돼 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쯤 와서 보니까 뭐 AI도 등장하고 뭐 경제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마치 예전에는 인간이 어떤 그 이상적인 사회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이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계급 사회 같은 것들, 귀족 사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누군 태어났는데 양반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천민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물질적으로도 충족이 되고 보편적인 민주주의가 왔는데 아무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모두 똑같이 살아. 똑같이 생각하고. 야, 이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했었던 예전에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상기해보자. 이런 이제 시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한테 한번 생각할 엄청난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T.S. 엘리엇의 황무지와 이종욱 맞습니까? 이장욱. 이장욱 시인의 생년월일 두 작품은 좀 통하는 면이 있군요.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남녀노소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나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인간인가요? 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 함께 하시죠. 박지하의 연주입니다. 그로스링. 그로스링 박지하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유하기 좋은 이 세 편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두 편은 T.S. 엘리엇의 황무지 그리고 이장욱 시인의 생년월일이라는 시집 가운데 있는 세기의 끝이라는 시였습니다. 저는 이 세기의 끝이라는 시가 특히 인상적인 게 이제 뭐 황무지는 어차피 번역한 시니까 좀 다르고 이장욱 시인의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을 일부러 그 시 다음 문단으로 넘긴 게 많아요. 맞아요. 문장을 안 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술어를 다음 시에 첫 낱말로 쓰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게 이거 뭐 사람마다 느껴지는 거 다를 테고 이 시인이 뭐 생각하고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서 느끼기에는 이게 행동 같아요.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뭐 교우 관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세계에 나는 이윽고 하고 하나 띄고 남녀노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됐다가 행동, 그 정말 서술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뒤쪽에도 뭐가 있냐면 횡단보도는 건너편으로 그 다음에 문단이 바뀌고 이어졌다. 이게 뭔가 그거를 횡단보도를 인간들이 우르르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잘 느낀 건가요? 잘 느끼셨고 너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분 특징이 그렇게 한 거고 아까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아까 읽었었던 부분에서 보면은 첫 연에서 보면 여행이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그 연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연으로 넘어가. 그래서 여행이란 횡단보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왜냐하면 여행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거든. 모험이거든. 그렇죠. 횡단보도는 안전한 거기 때문에 여행과 횡단보도는 같지 않다는 거야 사실은. 그 의미를 더 부각을 시키는 거죠. 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어려운 시.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시를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 한번 가보시죠. 어떤 겁니까? 오전에 제가 아주 주옥 같은 시들을 쫙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이거 재밌는 시인데요.
오은이라고 하는 시인의 척이라는 시입니다. 여기 오은 씨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친하죠. 네, 저 휴가 갔을 때 대타 DJ도 해주시고 우리 친하죠. 친해요? 재주가 많아 오은이. 그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시를 보면 심각한데 사람은 아주 즐거운 분이잖아요. 너무 명랑한 분이지. 명랑한 분이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시가 잘 일치하지 않는. 네, 완전 다른 얘기 같아요. 네, 그 이면에 아주 반전이 있는. 네. 시를 점점 잘 쓰세요 오은은. 그래요? 예, 그 처음 제가 등단할 때부터 쭉 이분을 봤는데 점점 시를 너무 잘 써요, 진짜. 예, 좋습니다. 게다가 시가 또 재밌어. 오은 씨의 시 가운데 뭡니까? 척이라는 시입니다. 척. 제목이 희한하죠. 네. 뭐라고 척?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 척, 하는 척, 뭐. 네, 그거예요. 척, 하는 척. 그. 뭐뭐인 채 한다. 오케이. 예. 그럼 좀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예. 다 읽기는 좀 그렇고. 다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다 읽어주세요. 예. 내 이름은 척이야.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게 나를 소개했다. 내가 나를 아는 척하듯 내가 모르는 나를. 실은 알지만 애써 모르는 척 했었던 나를. 내 이름은 척이니까. 잠시 척이 아닌 척 했었던 거지. 아니 잠시만 척인 척 했었던 거지. 작은 카메라 앞에서는 순수한 척. 더 큰 카메라 앞에서는 진지한 척. 카메라도 사회도 잘 돌아가는 척 했다. 나는 분명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요일에는 어김없이 전학생이 된 것 같았다. 안녕, 내 이름은 척이야. 인사를 할 때마다 내 이름은 안녕을 가정하는 것 같았다. 친구들에게는 착한 척, 선생님에게는 더 착한 척, 가족들에게는 못된 척. 착한 척 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밤마다 거울 앞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어깨가 수건처럼 젖어 있었다. 젖은 수건처럼 바닥을 향해 있었다. 신용은 흉내가 내고 연기가 될 거야. 결국 내가 되고 말 거야. 수건이 젖은 몸으로 말했다. 어깨를 축히려고 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괜찮은 척 밖으로 나왔다. 오늘도 나를 모른 척 지나쳤다. 이제 내일을 위해 착한 척 할 궁리를 하며 잠자리에 들 것이다. 반성하는 척하며 변화하는 척하며 매일 시작되는 끝, 매일 끝나는 시작. 내 이름은 척이야. 나는 매일 반복한다. 우와. 너무 잘 쓰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고 멋있어요. 어감도 너무 좋고 네. 소리 입말도 너무 좋고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제일 충격적인 구절 있으세요? 나는 다 충격적이에요 지금 보면. 전 다 충격적인데 그 중에 우리 저 평론가님 이 시를 낭독하실 때 귀에 팍 꽂힌 구절은 가족들에게는 못된 척이에요. 야, 그건 일종의 좀 위약이죠. 여긴 위선도 있는데 위약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족들에게 못된 척을 할까? 아유. 착한 척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자, 이 시를 이렇게 중요한 날 가져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저런 좀 그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리고 좀 성장할 수 있는 욕망, 욕망도 굉장히 우리를 좀 쇠퇴시킬 수 있는 그런 욕망이 있는가 하면 성장할 수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런 욕망을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있었던 좋은 생각들,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씨앗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런 그 내면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잘 극복해야 되는. 그게 바로 이 척 같은 거야. 이 척이라고 하는 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진실된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척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자기 얼굴이 이렇게 진실된 얼굴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근데 굉장히 좀 쉽지가 않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 특히 진실된 얼굴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회라든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기준에 또 맞추기 위한 얼굴과 제스처를 하면서 사는 세계, 이런 세계 속에서 내가 쓰는 이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가면이잖아요. 근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연극에서 쓰는 가면을 원래 얘기하는 건데 이런 페르소나도 오래 쓰게 되면 그냥 내 얼굴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 말이 있잖아요. 신용은 흉내가 되고 연기가 될 거야. 결국 내가 되고 말 거야.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는 거, 그리고
이 삶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그 사람 나를 위해서 산다라기보다는 나의 진실을 위해서 산다라기보다는 세상에 나를 맞춰 사는 것인데 그렇게 맞춰서 살면은 역설적으로 또 성공을 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척을 하기도 하는 거야. 성공을 하기 위한 척. 예. 그리고 뭐 그걸 좀 소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생존을 위해서 척을 하기도 하는 거야. 예. 근데 그런 척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가면과 내 자신이 구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가면을 자꾸 쓰게 되면은 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억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내 안에 진짜 욕망이 있어. 내 안에 있는 진짜 어떤 기억이 있어. 근데 그 기준이 세상에 있으니까 나를 계속 이제 억압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병이 들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또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또 그렇기도 하고. 예. 그러나 그런 것을 사회적인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방어적인 논리만을 통해서 내 아이덴티티가 구성이 되면 아까 이장욱 씨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녀노소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야. 똑같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약간은 다른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맞춰놓은 기준이나 남들의 기준에 나의 어떤 행동을 맞춰가는 거를 예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의의 영역도 있긴 해요. 저 오은 시인이나 이장우 시인이 걱정하는 것처럼 나를 잃어버리는 영역도 있지만 그래서 그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하고 예의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면 그거 역시 내가 되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어떤 기준이 서로 이렇게 일치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좀 되면은 진정한 내 욕망하고 욕망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의라는 거를 맞추고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 않을까. 네. 그것은 또 다른 나이지 않을까. 네.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학에서 이런 시를 다루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그 이제 예의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과잉 억압이 되는 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과잉 억압.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필요한 어떤 내가 사회적인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잘 이렇게 화해가 되면 되는데 이게 너무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라든가 그 기준 이상으로 자기를 막 스스로 막 구박을 하는 거야.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20세기 문학에서는 부조리의 문학이라 그래서 네. 그 까미의 이방인 같은 그런 작품 있잖아요. 네. 이런 작품도 사실은 엄마 장례식 때 미묘한 거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의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엄마 장례식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엄마 장례식 때 울지 않은 놈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의 없는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놈을 이제 악마화해. 근데 사실 인간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울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떤 그 프로스트의 소설을 보게 되면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슬프지만 그 죽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몇 년 있다가 구두끈을 매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의라고 하는 것도 참 거기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과 거기 사이에 미묘한 갭이 있는 거야. 네. 근데 예의가 내가 지키는 거지 내가 남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그 놈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왜 조선시대에 부모 3년상 안 치르면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3년상을 치르면 돼요. 남이 안 치르는 것 같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억압이 되는 거지. 강요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기나 하면 되지. 남에게 강요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오은 시인은 어떤 시인입니까? 오은 시인은 지금 한국 현대 문학을 현대 시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얘기해도 될 만한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직접 우리 저 아나운서님께서 이 작가를 만나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명랑해요. 명랑한데 이분은 굉장히 이 말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 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의 그 표면을 딱 보면 지금 시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근데 안에서 보게 되면 자기를 스스로 억압하면서 어떤 이런 그 어떤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기를 이제 병들게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눈물겨운 시거든. 근데 눈물겨운 시인데 시의 내용 시를 쓰는 그 표면만 보게 되면 되게 명랑하고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런 그 말의 그 주제가 담고 있는 실제 진지한 그것을 그 표면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명랑하고 유쾌하고 또 일상적인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대중성도 확보하고 의미도 확보하는 그런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굉장히 또 저기 그 셀럽으로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대표적인 시인이죠. 오은 시인 같은 분이 더 좋은 시를 많이 써서 사람들이 시에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미 좋은 시 많이 쓰고 있고 네. 셀럽이니까. 네. 더 쓰란 말이야. 좋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 자, 오늘 좀 뭐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시 4편 본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좀 이걸 가져온 의도 정도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가져온 시 중에서 한국 시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시인데 1964년에 쓰여진 시거든요. 64년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64년은 어떤 때냐 하면은 식민지가 끝나고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그때 이제 이 시가 나왔는데 제목이 현대식 교량이거든요. 네. 자, 현대식으로 만든 어떤 다리를 보고 있는 거야, 이게. 교량이 다리야. 네. 자, 현대식 교량을 건널 때마다 나는 갑자기 회고주의자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죄가 많은 다리인 줄 모르고 식민지의 곤충들이 24시간을 자기의 다리처럼 건너다닌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째서 이 다리가 부자연스러운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나는 나의 심장을 기계처럼 중지시킨다. 이런 연습을 나는 무수히 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반항에 있지 않다. 저 젊은이들이 나에 대한 사랑에 있다. 아니 신용이라고 해도 된다. 선생님 이야기는 20년 전 이야기이죠. 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나이를 찬찬히 소급해가면서 새로운 여유를 느낀다. 새로운 역사라고 해도 좋다. 이런 경위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이 다리 밑에서 엇갈리는 기차처럼 늙음과 젊음이 분간이 서지 않는다. 다리는 이러한 정지의 증인이다. 젊음과 늙음이 엇갈리는 순간 그러한 속력과 속력의 정돈 속에서 다리는 사랑을 배운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나는 이제 적을 형제로 만드는 실증을 똑똑하게 천천히 보았으니까. 예. 사랑과 적을 형제로 만드는 실증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지금 중요한 지금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시가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어요. 여기서 그죠? 네. 근데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이면서 이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이분이 가장 시를 잘 쓰실 그 절정의 나이에 50이 조금 안 되신 나이에 이분이 1910년생이신데 69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시를 쓴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 저기 동네에 버스에 치여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대의 한국의 작가들, 예를 들면 아까 그 오은 시인과 같은 이장옥 시인과 같은 한국에서 아주 시를 잘 쓰는 현재 작가들이 가장 정말 리스펙을 하는 그런 작가 중에 작가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시인데 이분 시는 실제로 읽어보면 알듯 말듯해요. 시가 쉽지가 사실 좀 않아요. 근데 이 시는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냐 하면은 여기 보면 식민지의 곤충들이 24시간을 자기의 다리처럼 건너다닌다. 이것이 얼마나 죄가 많은 다리인 줄 모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한강 그 대교가 이 식민지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 다리가 1950 저기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때에 서울이 이렇게 탁 아주 전격적으로 이 공산군한테 이렇게 탁 밀리면서 한강을 건너면서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를 또 폭발을 시켜가지고 한강 철교를 폭파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폭파했죠. 예, 엄청나게 원망이 많았고 그 다리 폭발로 인해 죽은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리 폭파시킨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사형 선고까지 받았거든요. 그런 어떤 사건이었는데 그 다리가 이제 복구된 다음에 그 한강 대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인이 이걸 쓴 거야. 근데 이 시인이 어떤 게 되냐면 여기서 현대식 교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한강 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이 다리를 볼 때마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옛날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야. 회고주의자가.
아까 그 기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기억에 사로잡히냐면 이 다리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다리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났었을 때는 거기서 많은 그런 어떤 사망 사고가 났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가 피난 가기 해가지고 서울 사는 사람들이 피난 못 가게 폭파시켜 버린 다리거든. 쫓아올까봐 공산군들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다리이기도 한 거야. 이것 때문에 이 다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하고 아주 심란해. 근데 지금 이 다리를 봤더니 해방둥이들, 해방된 다음에 태어난 어떤 그런 세대들,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이 어른들처럼 충분히 있지 않은 세대들이 저 다리를 신세대들이 건너는 거야. 그걸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죄가 많은 다리인 줄도 모르고 나이 어린 사람들은 이 다리가 부자연스러운지를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가 신세대를 보면서 한탄하는 거야. 이놈들이 역사의식도 없는 놈들이네. 그래서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나이 든 세대가 새롭게 등장하는 젊은 세대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답답함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성세대 의식 같은 게 드러나는 그 시예요. 이게 아닌데 같은. 이게 아닌데. 이거 젊은 놈들이 저기 요즘 놈들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데 이 시가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 처음에는 그런 식의 회고주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그런 식의 한탄을 하니까 한탄하는 걸 듣고서 젊은 세대가 옆에서 딱 그러는 거야. 그런 한탄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의 얘기는 이미 20년 전의 이야기이죠. 옛날 이야기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신세대가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게 지금 옛날 얘기라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나의 경험은 나의 경험이고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걸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는데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꼰대였구나 이런 것을 딱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선생님의 이야기는 20년 전의 이야기죠. 이렇게 처음에 그걸 고깝게 듣다가 새로운 시대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등장하는구나. 새로운 세대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새로운 시대가 등장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새로운 여유를 느낀다. 새로운 역사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 자동차가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하면서 서로 다른 엇갈리는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세대를 생각하고 있다가 엇갈리는 그 속력과 속력, 자동차와 자동차를 보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나는 사랑을 배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좀 이 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그 어떤 전환적인 어떤 시점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걸 겪는데 이 세대와 세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를 보듬고 이것을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늘 제가 떠올리는 시가 이 현대식 교량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에 대한 그런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자기가 사랑을 배운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증오했었던 어떤 대상, 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대상도 그것을 형제로 바꾸는 그런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시가 끝나는 겁니다. 모른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세대와의 융합이 필요하다라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그렇게 보는 것은 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서로 다른데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이게 64년 시라고 그랬잖아요. 64년에 생각 없이 저 다리를 건너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50년대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는 또 원로가 돼서 또 다른 세대한테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모르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90년대에 70년대생들이 딱 대학에 등장하고 20대 등장했을 때 지금 압구정 오렌지족 싸가지 없는 신세대, 놈들 이렇게 얘기하고 X세대 그리고 저희 대학에 또 보면은 그때 무슨
제가 다니는 학교 앞에 무슨 보디가든가 뭐 이런 게 같이 생겼었던 카페. 그랬었는데 네. 이게 무슨 어디 압구정 문화야, 네. 이게 부르주아 문화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욕하는 미국의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침탈했다라고 했죠. 그런 적도 있어.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카페에 불과했었는데 막걸리 먹던 사람들이 그 열받은 거야, 그 선배들이. 결국 하도 욕을 해가지고 그 카페가 없어졌죠. 아, 그랬나요? 없어졌어요. 나중에. 우리 2학년 때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함쌤하고 저하고 같은 학교 같은 학번이어가지고 공유하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하는 사유하는 책 시간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예. 네. 아유,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예. 아쉽네요. 예. 어디선가 다시 또 함쌤이랑 또 이렇게 노는 시간이 없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유, 그 이후에 이제 사유의 훈련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 사이에. 예, 많이 늘었는데. 네. 예, 좀 더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돼서 아깝고요. 예. 앞으로 저 함쌤 유튜브 찾아가서 들을게요. 네. 국악방송에서도 만나지만 다른 좋은 자리 있으면 또 함께 하시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